교과서 266페이지 17번째 줄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별을 다 짓고 나서 심소절을 가자 할제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제야 이 말을 듣고 급히 시비를 보내요. 시비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시중을 드는 계집종, 여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심소절을 부르기에 여종을 보내어서 심청이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소저가 시비를 따라가니 심청이가 그 여종을 따라갔다 이런 뜻이죠. 승상 부인이 문 밖에 내달아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내 이 무상한 사람아,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않는구나. 이 대사에서 우리 장승상택 부인은 심청이를 자식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쌀 300석에 몸이 팔려 죽으러 간다 하니 효성이 지극하다마는 내가 살아 세상에 있어 하는 것만 같겠느냐. 우리 이 대사에서는 아무리 효도도 좋지만은 효성도 좋지만은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의논했더라면 진작 주선해 주었지. 주선. 일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힘을 써줄 수 있는데 왜 의논 안 했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쌀 300석을 이제라도 다시 내어줄 것이니 뱃사람들 도로 주고 당치 않은 말 다시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시니 심소저가 여쭈었다. 이제 장승상댁 부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심청이가 대답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야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또한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일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라고 했습니다. 심청이는 다른 사람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 스스로 노력해서 부모의 공양을 마련하겠다. 자립심이 있다. 우리가 심청이의 성격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장승상댁 부인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쌀 300석을 도로 내어주면 뱃사람들 일이 낭패이니 그도 또한 어렵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 거친 파도를 잠재우기 위한 뱃사람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부인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한 뒤에 다시 약속을 어기면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은 약속을 어길 수 없다라는 뜻이니까 세 번째, 한번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심청이의 생각, 성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면서 장승상댁 부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266페이지에서는 세 가지의 거절의 이유가 제시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물며 값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차마 어찌 낯을 들어 무슨까지 되어 있고 우리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 심청이의 성격은 염치가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번째,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와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돌아가서 결초 보은하겠습니다. 이거는 죽어서까지도 그 장승상댁 부인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감사하게 여기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성격을 파악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거절의 이유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여기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한자성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어풀이에 보면은 결초보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 이런 뜻이죠.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이런 뜻입니다.
하고 눈물이 옷깃을 적시니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지라 할 일 없이 다시 말리지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 심청이의 굳은 결심에 장승상댁 부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자, 할 일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할 일 없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할 일 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뜻 알아두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인은 전생에 나의 부모라 어느 날에 다시 모시겠어요. 글 한 수를 지어 정을 표하오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 부인이 반기어 종이와 붓을 내어주니 붓을 들고 글을 쓸지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니 송이송이 꽃이 되어 그림 족자였다. 자, 족자는 그림이나 글씨를 써서 벽에 걸어두는 그런 표구한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안방에 걸고 보니 그 글은 이러했다. 자, 장승상댁 부인이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을 하면서 심청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 심청이 또한 그 붓과 뭐 벼루를 가지고 장승상댁 부인에게 글을 지어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268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심청전을 배우고 있는데 심청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고전 소설이고 판소리계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심청전의 성격은 자, 교훈적, 그다음에 비현실적, 환상적 성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청전의 어떤 사상 자, 사상적인 측면을 우리가 같이 보면은 이 심청전이라는 소설에는 자, 불교 사상도 있고 유교 사상, 도교 사상, 또 민간 신앙까지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이 혼합되어서 나타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화조승이 나타나고 부처의 신통력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불교 사상이라고 보면 되겠고 인과응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용궁이 나오면서 옥황상제와 선녀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교 사상, 그래서 신선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유불도가 혼재되어서 나타난다. 거기다가 자, 민간 신앙까지 혼합되어 있다. 자, 신봉사가 개안 눈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신봉사가 봉사인데 눈을 나중에 뜨게 된다. 이런 거 또는 뱃사람들의 인신제사 또 인신공양, 인신공희 같은 말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민간신앙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고전 소설을 배우고 있는데, 자, 우리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설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화. 설화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신화, 전설, 민담은 모두 구전되어서 내려온다. 구전설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구전설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구전설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 세 가지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소설에 있어서 설화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가전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가전체. 자, 가전체라고 하는 것은 자,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일생, 생애를 기록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공방전, 국순전, 국선생전 이런 게 있는데 공방전의 주인공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의 폐해를 경계하는 내용. 자, 국순전은 술이 주인공이다. 술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일생을 이야기했다. 이러면 되는데 술의 내력과 흥망성쇠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국선생전도 이 국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주인공이 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국선생전은 국순전보다는 그래도 술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더 많이 표현했다.
자, 가전체라고 하는 것은 소설로 발전하기 이전에 어떤 소설 그 이전의 어떤 그 단계로서 이런 가전체 양식이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판소리에 대해서 나오죠. 자, 판소리로 전해지던 것이 나중에 판소리계 소설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판소리는 전문적인 소리꾼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서 긴 이야기를 구현하는 그런 장르가 되겠습니다. 자, 적층문학, 구비문학. 적층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진 그런 문학을 의미합니다. 구비문학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자, 서민의식이 드러난다. 그리고 성격은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다. 자, 판소리의 특징으로는 소리꾼의 가변성, 이건 그 내용 같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는 뜻이고, 즉흥적인 윤색도 가능하다. 그 자리에서 그때그때 조금 내용도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이런 식으로 판소리는 모두 가자로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보면은 판소리계 소설을 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판소리계 소설. 자,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가 이제는 소설로 정착된 그런 장르를 말하는 것이죠. 자, 판소리계 소설은 서민계층의 발랄함과 진취성이 들어가 있다. 판소리의 개방적인 면모가 담겨 있다. 향유층의 다양한 관심사가 담겨 있다. 자유로운 수용 태도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풍자와 해악이 담겨 있다. 서민계층 문화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판소리계 소설로는 자, 춘향전, 심청전, 흥보전, 배비장전, 옹고집전, 장기전, 토끼전 이런 식으로 자, 우리 판소리계 소설은 모두 전으로 끝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인이 여러 번 붙들다가 글 짓는 것을 보시고 너는 과연 세상 사람이 아니로다. 글은 진실로 선녀로다. 너무 글을 잘 짓는다 이런 말이죠. 분명 인간의 인연이 닿아여 상제께서 부르시니 내 어이 피할소냐. 내 또한 이 운에 맞추어 글을 지으리라 하고 글을 써주었다. 무단풍우 야래혼하니 취송명화 각하문하고 적거인간 천필연하사 강피부모 단정은을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장승상댁 부인이 심청이에게 답으로 화답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시로서 화답했다. 이 글 뜻은 이러하다. 난데없는 비바람 어두운 밤에 불어오니 아름다운 꽃 날려서 네 집 문에 떨어지나 인간의 귀양살이 하늘이 정하셔서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이렇게 답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자, 비바람 이런 거 세모해두면 되겠죠. 어두운 밤 심청이에게 닥친 어떤 시련을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름다운 꽃, 이제 여기서 아름다운 꽃은 우리가 심청이를 의미한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소저가 그 글을 품에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 문장 가로하고, 자, 이 문장에서 심소저의 심경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바로 서술자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문장은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또는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정리합니다. 심청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직하니 신봉사가 붙들고 뒹굴며 괴로워하여
내가 날 죽이고 가지 그저는 못 가리라. 날 데리고 가거라. 내 혼자는 못 가리라. 심청이 아버지를 위로하기를 자 부자간 천륜을 끊고 싶어 끊겠사오며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마는 애군이 막혀 있고 애군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운수다 이런 뜻이죠. 부정적인 단어가 되겠죠. 자, 생사가 때가 있어 하느님이 하신 일이니 한탄한들 어찌하겠어요. 인정으로 할 양이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대사를 보았을 때 심청이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운명에 순응하는 운명순응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고 저희 아버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붙들게 하고 뱃사람들을 따라갈제. 자, 소리내어 울며 치마끈 졸라매고 치마폭 거듬거듬 안고 흐트러진 머리털은 두 귀 밑에 늘어지고 비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을 적신다. 엎떠지며 자빠지며 붙들어 나갈제. 여기까지 가로로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심청이의 어떤 행동 묘사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심청이의 행동 묘사로 나타내고 있는 이 부분들 우리가 간접적 제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고, 자, 아버지와의 이별을 슬퍼하면서 정신을 놓은 모습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건너 집을 바라보며 아무개네 큰아가 바느질 수놓기를 네와 함께 하려느냐. 이 말은 자기와 함께 이렇게 수놓으면서 지냈다는 뜻이겠죠. 작년 5월 단오날에 그네 띄고 놀던 일을 네가 행여 생각하느냐. 아무개네 작은 아가 금년 7월 칠석에 밤에 함께 기원하자 하더니 이제는 허사로다. 언제나 다시 보랴. 너희는 팔자주와 양친 모시고 잘 있거라. 자, 지금 자기가 같이 지내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붓도록 서로 붙들고 울다가 마을 어귀에서 서로 손을 놓고 헤어졌다. 자, 동네 사람들과 헤어지는 장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 그때 하느님이 아시던지 밝은 해는 어디 가고 어두침침한 구름이 자욱하며 구름이 끼었다 이런 말이죠. 청산이 찡그리는 듯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산은 찡그리는 존재가 아니겠죠. 강물 소리 흐느끼고, 자, 강물이 흐느낀다. 사람처럼 휘늘어져 곱던 꽃은 시들어 제 빛을 잃은 듯하고 하늘거리는 버들가지도 졸듯이 휘늘어졌고 복사꽃은 복숭아꽃이겠죠? 다정하여 슬픈 듯이 피어 있다. 자, 이 부분. 자, 자연물들이 심청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다. 감정이입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노라 저 꾀꼬리. 자, 꾀꼬리도 자, 뉘를 이별하였길래 벗을 불러 울어대고 뜻밖의 두견이는 두견이 피를 내어 우는구나. 두견이는 접동새라고도 하는 새죠. 그래서 굉장히 슬픔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달 밝은 너른 산을 어디에 두고 애 끊는 슬픈 소리 울어서 보내느냐. 내 아무리 가지 위에서 가지 말라 울건만은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다시 어찌 돌아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 전부 다 자연물들이 같이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청산, 강물, 꽃, 버들가지, 복사꽃, 꾀꼬리, 두견이 자, 이런 자연물들이 모두 심청이와의 이별을 슬퍼하는데 감정이입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바람에 날린 꽃이 얼굴에와 부딪히니 꽃을 들고 바라보며 봄바람이 사람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지는 꽃을 보내리오.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 비녀 있건만은 죽으러 가는 몸이 뉘를 위해 단장하리. 앞산에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랴마는 마지 못한 일이러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 자, 심청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70쪽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걸음에 돌아보며 두 걸음에 눈물 지며 강머리에 다다르니 이랬죠. 이런 거. 전부 심청이의 어떤 행동 묘사, 자, 간접적 제시 이렇게 정리하고 뱃머리에 판자 깔고 심청을 인도하여 빗장 안에 실은 후에 닻을 감고 돛을 달아 여러 뱃사람들이 소리를 한다. 어기야 어기야 어기양 어기양 소리를 하며 북을 둥둥 울리면서 노를 저어 배질하며 물결에 배를 띄워 나간다. 이렇게 우리 교과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심청이가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지금 배에서 지금 죽으러 가는 인당수에 죽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옆에 빈칸에 우리가 간단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판소리개 소설은 이제 고전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과는 여러 가지 특징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각각의 어떤 점들이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자, 주제를 보면 고전 소설의 주제는 권선징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주제로 많이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소설은 이렇게 주제가 단순하고 간단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인간의 심리나 삶에 대해서 다양한 모색을 하는 주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은 보통 시간 순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보식 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을 우리가 추보식 구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우리 그 고전 소설에서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일대기적 구성 이렇게도 얘기하죠. 일대기적 구성. 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대기적 구성도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현대소설은 과거 회상 방식 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 순서대로만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체적 구성, 입체적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 순서가 아니라 뭐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성 방식을 쓰기도 한다. 인물. 자, 인물은 평면적이고 전형적이다. 전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계층을 대표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현대소설의 인물들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개성적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의 사건은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현대소설은 너무 우연성이 뛰어나면 안 되겠죠. 필연적, 현실의 바탕을 둔 전개가 많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의 배경은 비현실적인 배경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뭐 예를 들어, 심청이가 용궁에 간 내용, 이런 것들은 전부 좀 비현실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현대소설의 배경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배경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결말은 고전소설은 해피엔딩으로 보면 되겠죠. 행복한 결말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현대소설은 그 결말이 반드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결말 많이 사용하고 열린 결말로 인해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2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전소설을 공부하다 보면 영웅의 일대기 구조라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웅소설일 때 그 영웅의 일생에 대한 어떤 정해진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웅은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난다. 자, 고귀한 혈통. 두 번째, 비정상적인 출생을 한다. 세 번째,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어려서 시련을 겪는다. 어떤 문제나 일이 생긴다는 거죠. 다섯 번째, 구출자나 양육자를 통해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난다. 여섯 번째, 자라서 어떤 위기에 부딪힌다. 일곱 번째,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중에 승리자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지금 1번에서 7번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전 같은 것들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청전에서는 뭐 몇 가지는 조금씩 비슷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영웅 소설에서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문제 2번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71쪽의 전체 줄거리를 읽고 고전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건 전개 방식이 심청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일생을 다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탄생부터 죽음까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대기적 구성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일대기적 구성. 자, 심청이의 어떤 출생, 그리고 어려서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었죠. 고난의 과정. 자, 그리고 인당수에 빠지면서 죽게 된다. 그리고 죽음을 통한 부활. 나중에 연꽃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고 심청이도 왕후가 되는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착한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효성이 지극한 심청이가 나중에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지극한 효성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행복한 결말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전개된다.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용궁에서 죽은 어머니와 재회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꽃에서 다시 환생한다. 이런 내용 좀 비현실적인 내용들. 자, 그리고 용궁, 용왕, 신선, 선녀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전 소설의 특징, 비현실적인 내용, 사건 전개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73쪽에 자신이 만약 심청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학습활동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우리 빈칸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